예, 방금 소개받은 의덕대학교 이정목입니다. 네, 어제까지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우리 포항도 좀 수재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술 세미나에 와주신 여러분들이 과연 포항에 어쩌면 저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포항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포항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해서 포항의 축제위원장을 또 한 4회 정도를 했었고요. 그때마다 또 어떤 포항 사람들은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포항이 인구 50만이 넘는 중견 도시답게 다양한 그 문화 콘텐츠 또 문화 공연 또는 뭐 축제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서 또 이제 좋은 그 미술관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또 그 스틸아트 페스티벌 같은 또 이제 별로 이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페스티벌도 하고 있고 나 제가 축제위원장으로 했을 때 해맞이 축제나 또 그 여름에 하는 불빛 축제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또 이제 오지만 포항민들을 위한 그 축제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그런 포항의 정체성은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그 연호랑 세오녀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새삼스럽게 연호랑 세오녀 그들이 누구인가 또는 그들은 역사적인 인물인가 또는 뭐 신화적인 인물인가 등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걸 좀 뛰어넘어서 앞으로 우리는 이 중요한 콘텐츠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우리 포항 시민들의 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연호랑 세오녀 신화이기도 하고입니다. 역사이기도 하면서 또한 중요한 그 문화 콘텐츠 소스이기도 한 연호랑 세오녀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기는 뭐 틀림없이 이렇게 우리 영일 때나 또는 뭐 호미곶에서나 또 나날이 맞이하는 우리 해를 중요한 그 테마로 하고 있죠. 자, 우리 포항이 영일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유래한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영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를 맞이하는 곳이다. 세계 어느 나라나 해 뜨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삼국유사에는 이 해 뜨는 곳에로 이 영일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어쩌면은 지명설화와 같은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호랑 세오녀 이야기죠.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것이 이제 그 호미곶 광장의 아주 아름다운 그 동상으로 잘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왠지 한 켠에 좀 있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구태여 그 광장을 온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밀레니엄을 상징하는 그 손 그쪽으로 가고 바닷가로 가지 이 동상이 있는 곳에는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중앙으로 좀 옮길 수는 없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동상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 연호랑 세오녀 상은요 바로 우리 13세기의 고려 시대에 이련 스님께서 쓰신 삼국유사 속에
아달라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아주 기사 제목이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명이 아니고 그 왕의 시대가 아니고 아달왕 시대의 가장 큰 이야기는 이련 스님은 요노랑 세오녀 얘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삼국 사기는 그 왕의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전체로 썼기 때문에 어느 왕 시대에 봉기들이 다 쓰여져 있지만은 사기는 삼국 유사는 그렇지 않아서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또는 그런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쓴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한때는 이 포항에서도 수로 부인의 그 헌화가의 이 장소가 어쩌면 이곳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경도광 때도 경도광에 어떤 다른 이야기 쓰지 않고 수로 부인 얘기를 쓴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연호랑 세우녀 이야기가 이련 스님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다. 아달랑 시대의 그 어떤 아달랑의 치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연호랑 세우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8대 아달랑 즉위 4년 정유년에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 세오녀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연호가 바다에 해초를 따라갔다가 바위가 하나 있어서 일본으로 갔다. 일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왕으로 삼았다. 뭐 이런 얘기가 씌어져 있습니다. 그 전체를 제가 화소별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화소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단락별로 이야기 단락을 분석을 한 것입니다. 요당 세오녀 부부가 바닷가에 산다. 동해 바닷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들의 이 바다를 일본으로 가기 이전에 동해는 여기 포항인지 경주인지 조위에 영덕일 수도 있습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동해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좀 전에 한문으로 된 기사를 제가 잠시 읽었습니다마는 바위를 하나 타고 일본으로 가서 왕과 왕비가 되었다. 이상하다. 그러자 그리고 이제 세오녀도 또한 같이 그 다음 또 다른 바위를 타고 또 갔습니다. 이들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한 변방의 작은 나라의 왕과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라에서 중요한 겁니다. 해와 달의 정기가 없어져서 어두워져 버렸어요. 해와 달이 없어졌습니다. 빛이 없어졌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이죠. 그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들이 노랑세오녀를 그 기사에서는 1월 지정 해와 달의 정기 가장 중요한 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빛이 없으면 죽음이니까 신라 왕이 사신을 보내서 그들을 오라라고 합니다. 옛날엔 신라 사람이었으므로 아달라 왕이 시켰겠죠. 근데 이거는 하늘이 시킨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신라에 내 살았던 고향에 빛이 없어졌다니 빛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세오녀의 비난을 보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자 다시 빛이 살아났다. 다시 빛이 살아났으므로 이곳을 해를 맞이한 곳이라고 해서 영일이라고 한다. 영일현, 지금의 영일현이다. 그리고 또 그 비단을 세오녀가 준 비단을 귀하게 보관을 한 장소를 이제 귀비고라고 하고 그리고 해맞이를 한 그 곳을 도기야라고 했다. 근데 이 포항에 지명 중에 이와 비슷한 지명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도구라고 하는 지명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연관성이 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바로 그 신라 8대 아달랑 때에 서기로 하면은 15157년의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여기서 영일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영일이라고 한다. 오래전에 포항 이전에는 영일이었었고 또 포항으로 승격이 되고 난 후에도 포항 인근에 영일군이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시군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이제 포항시입니다만은 그 말고도 많은 지명으로 연호랑 세원녀 이야기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술대회가 10회까지나 됐군요. 근데 실제로 경북일보사 부설로 연호랑 세원녀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한일 간의 국제 세미나를 여러 번 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해마다 뭐 발표자나 토론자나 또는 좌장으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일본의 많은 학자들도 오시고 우리나라에 네로라 하는 이런 학자들도 와서 이제 많은 발표들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발표에 대부분의 논의들이 이 이야기는 신화다, 아니야 역사다, 신화냐 역사냐를 가지고 좀 논쟁을 좀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화라고 하면은 역사학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화는 허구예요. 허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의미의 꾸미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문학적 장치입니다. 꾸민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허구라고 하는 장치를 가지고 이야기라고 하는 장치를 가지고 실제로는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승자의 의지가 있는 한 뭐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허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 아달랑 때에 진짜 있었던 역사 거의 역사서에 준하는 문헌인 삼국유사 속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역사 시대의 이야기이지 않느냐. 이게 틀림없는 역사지. 근데 실제로 우리 그 역사라고 했을 때에 보면은 이 역사적인 인물이 돼 해와 달의 빛이 없어지고 이런 그 어떤 그 신화적인 일이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진실된 이야기야. 근데 이런 이제 논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포항 시민들은 이것을 허구든 또는 사실이든 꾸며낸 이야기이든 역사적인 사실이든 간에 이거는 틀림없는 우리 포항의 이야기다 라고 믿으면은 신화도 좋고 역사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이 논의는 조금 더 초월을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문학에서 그 이야기는 뭐 신화, 전설, 민담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누는데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전승자들이 진실되다라고 믿어요. 그 진짜 이야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전승자들이 존경하는 이야기예요. 신빙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신성한 이야기라고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신화의 속성이에요. 우리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개천절이었어요. 그 개천절은 처음 당군 우리 할아버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뭐 그 조상이 처음 하늘을 연 날. 그 개천절 이야기가 이 그 당군에 대한 이야기가 마침 삼국유사에 있어요. 삼국유사의 제일 첫 장에 당군 왕검조에 있습니다. 근데 당군 왕검조 보면은 우리가 아는 바로 개천절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 하늘에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있었는데 인간 세상의 뜻을 두고 늘 내려다 보니까 그 환인이 자기 아들을 인간 세상에 보내서 그 365일 동안 이제 그걸 다스리게 했다. 근데 내려갈 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비구름 바람이죠, 그죠? 비구름 바람을 데리고 가서 인간사 360여 가지를 다스려라 했다. 사미태백으로 보냈다. 신실을 차리고 다스렸다. 근데 또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죠. 이거는 환웅의 이야기고요. 그때
곰과 호랑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인간이 되고 싶어서 환웅에게 가서 빌었어요.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환웅이 묘책을 줬습니다. 쑥과 마늘을 먹고 해를 보지 마라. 100일 동안. 그러면 인간이 될 수 있으리라. 근데 거기에 호랑이는 견디지 못했는데 곰은 견뎌서 웅녀라고 하는 그 여성이 되었다. 네, 쑥과 마늘 먹고 37일 만에 여성이 되었어요. 여성이 되자 웅녀 여성이 되자 뭘 했어요? 아이를 낳고 싶다. 그래서 환웅이 잠시 화신하여 사람의 몸이 되어서 웅녀와 혼인을 해서 난 아들이 바로 단군이고 단군이 이제 우리 조선을 세웠다라고 했. 이 이야기 속에 어떤 것을 우리가 진실되다고 믿고 어떤 것을 이야기라고 믿을까요? 거기서 곰과 그 얘기대로 하면은 곰과 호랑이 중에 호랑이가 어쩌면 웅녀가 우리 단군의 그 어머니 되는 분이니까 그 단군의 외가 쪽이 그죠. 우리는 곰을 어쩌면은 그 외할머니로 모시는 이런 후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허구의 장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진실되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것을 그 신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어제 같은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국경일로 우리가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경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진실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연호랑 세원녀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포항 사람들은 신화든 역사든 허구든 사실이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그 신화라고 하는 논의 또는 역사라고 하는 논의를 한쪽 표 하나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주인공은 연호랑 세원녀예요. 신화라고 했을 때는 이들이 빛의 신이고 그리고 해와 달의 신이고 세원녀는 또한 그의 비단으로 그녀가 딴 비단으로 해를 찾았으니 직조의 신일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실은 그 신화의 시간은 신성한 어떤 시간입니다. 태초의 시간, 역사 이전의 시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기사는 그 역사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동해 바닷가에서 일본 오모치로 갔어요. 여기에다가 실제로 역사에서는 다양한 그 지명들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인공과 시간과 장소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들이 많은 상징적인 요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이것이 어떤 용도이냐에 따라서 그 역사적으로 주인공들에 대한 해석들이 또한 좀 달라지죠. 원래 기사에는 바닷가의 어부라고 되어 있으나 이거는 이제 그냥 단지 그 기사일 뿐 실은 여기 우리 포항이 그 신라 이전의 시기 또는 신라 초기 그 원삼국 시대의 사로국 시대에는 근기국 또는 근호기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어떤 왕이거나 또는 어떤 제사장이었거나 했을 것이다. 또는 이제 제철 기술자였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현재 포항을 지탱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와의 어떤 그 당위성으로 연결이 또 되기도 하지요. 또한 해초를 따서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해초 따는 그 남자라기보다는 그 해초를 가지고 소금을 만들 수 있는 무슨 기술이 있었을 것이다. 있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기술자이기도 했다. 또는 일본 쪽에 가면은요, 농사를 짓는 기술도 일본에 전파를 했고 또 나무 심는 기술도 전파했기 때문에 심림의 신이다. 이렇게도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세원녀는 이제 그의 부인으로서 또한 이제 배를 짜는 여성으로서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 이야기 속에 그 비단을
잘 보관한 장소, 그리고 이때 도기야라고 하는 현재도 남아있는 어떤 그 기도를 한 곳. 포항에서는 도구라고 하는 해변가는 있는데 실제로 이 비단을 가지고 제를 지낸 것은 지금 해병대 안에 있는 1월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고도 이제 다 많은 이제 빛과 관련한 이 지명들이 이제 쏟아 나온 것 같이 많다라고 그 배영일 저기 박문화 원장님은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화이고 역사이면에 따라서 주인공에 대한 해석 또는 상징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 먼저 신화라고 하는 입장에서 가장 이제 다른 해석들이 연호랑 세원녀의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들은 잘 알죠. 연호랑 세원녀의 이름에 그 주목을 하죠. 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까마귀 오자입니다. 그죠? 까마귀. 근데 이 까마귀가 해와 달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동북아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또 중국과 일본에서는 공이 해를 까마귀로 상징 동물로 삼은 이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일종의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삼은 세 개입니다. 뭐가 세 개라고요? 발이 세 개, 다리가 세 개예요. 발이 세 개면은 이건 좀 정상적인 새는 아니죠. 이게 삼조고는 양이니까 양의 숫자인 3을 써서 이렇게 삼조고를 태양을 상징하는 동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태양 상징 뭐 어떤 그 동물 또는 어떤 물체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들 한번 볼게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그 태양을 숭배하는 것은 그 인류사에 처음 시작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상징화되어 있는가 또 그거는 민족마다 나라마다 아주 재미있겠죠, 그죠? 앞서 말했듯이 중국에서 세 마리의 이 태양 속에, 그죠? 태양 속에 세 다리를 한 까마귀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나라에도 고구려의 저 고분의 벽화입니다. 그죠? 집안의 고분 벽화 보면은 세 마리 상징 동물로 구견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국 쪽에서는 두꺼비로 그 상징 동물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이 삼조고 상징을 지금도 중요한 엠블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옛날 그 벽화에 남아 있는 걸로만 찾아낼 뿐인데, 일본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현재도 활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뭐 같아 보여요? 이 새가 뭐를 들고 있어요? 삼조고가? 뭐를 갖고, 전부 뭐예요? 공 중에서도 축구공이에요. 일본의 축구연맹의 상징 동물이 바로 이 삼조고입니다. 일본은 이런 면에서 옛날 것들 현재화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럴 수 있을 텐데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삼조 동북아시아에서는 까마귀지만 5월의 태양으로 태양 그 자체를 그냥 그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상징화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국기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5월의 태양. 그러니까 태양을 아주 그 남아메리카의 그 강렬한 태양을 그들은 가장 중요한 국기에까지도 이렇게 사용을 할 정도입니다, 그죠? 태양이 바로 그대로 의인화되어 있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쇳덩구리로
새똥구리, 또 어떤 분은 딱정벌레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곤충으로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이 새똥구리가 태양을 들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를 상징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케프리라고 하는데요. 이 이집트의 그 새똥구리로 상징화된 태양은 신의 다른 이름으로도 또 불리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역시 신들이 아주 많은 나라로 유명하죠. 그 신들의 계보에도 가장 중요한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네, 태양의 돛담배, 그 새똥구리가 말똥구리가 뭐예요? 그 돛담배를 타고 하루를 이제 유영을 한다는 거예요. 또는 신 중에 호루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호루스의 오른쪽 눈이 태양이에요. 왼쪽 눈은 그럼 뭘까요? 맞아요. 달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상징화되어 있고요. 요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의 이 태양 상징은 또 대단히 재밌어요. 이게 덴마크의 아마 집회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그 태양마차인데요. 이게 평면이에요. 태양마차가. 이 태양마차가 빛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면은 말이 그냥 요게 이제 그냥 평면이고 둥근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동안은 여기가 뭘까요? 낮이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요 반대편은 빛이 없는 반대편이거든요. 그 올 때는 이제 밤이에요. 이런 식으로 태양은 하나의 마차가 끄는 그 태양 마차로 푸른 홀름 마차로 태양이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그냥 이렇게 오는 이런 마차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그리고 또 연원이 오래된 많은 그 민족들이 태양을 중요한 무엇인가로 생각해서 상징화하고 있는데 그 상징화된 것들이 벌레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동물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마차로 상징화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 서양 상징은 뭐예요? 연오, 새오의 오라고 하는 까마귀로 동북아의 공통 상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태양 상징을 기본으로 해서 태양신을 또 숭배를 합니다. 그들을 신격화해서 이제 숭배를 하는 많은 그 이야기의 나라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호랑 세오녀를 1월 지정이라고 보고 연호랑은 태양신으로 보지요. 그래서 오늘일까요? 1월 사당에서 동해면 사무소 바로 위에 있는 사당에서 아마 제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월 사당에서 제를 지낼 때에 그 위패라고 하나요? 해와 달의 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그 문자로 상징화되고 있고 이들은 한 역사적인 인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다른 신, 또 우리나라에도 어떤 식으로 신격화되어 있는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어쩌면은 신이 마치 없는 나라, 신화가 없는 나라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고조선의 그 당군 신화도 당군 신화 속에서 뭐가 되었느냐면 고조선이 탄생하면서 건국 신화가 되었고요. 고구려의 주몽 신화, 그리고 우리 신라의 박역거세 또는 이제 김알지, 그리고 김알지 또는 석탈의 왕의 이 신화들이 모두 다 건국 신화이면서 성시 신화로 되기 때문에 신화 속에서 그냥 역사가 되어버려요. 물론 이제 그들의 그 이전에 어디에선가 왔든지 그들의 탄생은 좀 신이해서 알로 태어나거나 옆구리에서 겨드랑이로 태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허구적이지만은
그 허구가 결국은 역사를 이제 만들어내요. 근데 세계 다른 나라의 신화들은 실은 그렇지가 않고 그 신들의 어떤 영역, 신들의 세계, 신들의 장소, 또 신들의 신성한 시간이 따로 있어요. 창세시, 그것을 이제 흔히 창세신화, 세상이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단군신화와 좀 전에 얘기한 그런 건국신화들 말고 실은 무속신앙 속에 무신들로는 이런 이제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무당들이 하는 군노래 중에 무가죠. 서사 무가송에 무가 보면은 1월 성신이 있거든요. 무당들이나 또는 절에 가서 이제 삼신각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어쩜 이런 그 무신도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태양. 이건 보면은 요게 그 여자 같아 보이는데 붉은 태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1월 부상도라고 해서 해와 달이 어떻게 어디에서 뜨는가, 부상이라고 하는 게 해와 달이 처음 뜨는 곳을 얘기하죠, 그죠?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그림이고요. 보통 이제 왕의 그 편전에 왕좌 뒤에 옥좌 뒤에 있는 그림이죠, 그죠? 1월 오봉도 속에 이제 1월로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무속신앙 속에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근데 이게 무속신앙이 무가들이 모두 다 그냥 전승되면서 주목하지 않아서 전승되면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고, 또 하나는 실은 해와 달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해와 달이 된 온우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죠? 이런 좀 뭐랄까요, 민담화해버린 이런 이제 경향들이 우리나라에는 좀 있는데, 그러므로 참으로 귀한 것이 연호랑 세오녀 신화입니다. 연호랑 세오녀 신화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삼국유사를 이야기를 할 때 삼국유사 속에서 연호랑 세오녀 이야기를 할 때 신화학자들은 삼국유사 속에 있는 유일한 창세신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단지 포항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해와 달의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삼국유사를 신화학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일본의 경우에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맞나요? 천조 대여신, 이 여신이에요, 그죠? 여신이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연호랑 세오녀는 그들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른 나라의 신화,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일본이나 이집트나 그리스나 보면 신들의 세계, 그들만의 계보 이런 것이 너무나 복잡다단하게 많아요. 풍성해요. 그것들이 이야기로서뿐만 신화로서뿐만 아니라 그 흔적들이 되어서 그들을 신전으로 모시는 그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신들의 나라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것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같은 여신도 실제로는 이 여신이 이 동생이 좀 이제 말썽꾸러기여서 동생이 너무 싫어서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자 빛이 없어졌다. 이 여신을 무슨 어떻게 재밌게 해서 여신이 궁금해서 나오자 다시 빛이 다시 나타났다 해서 이제 태양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막 이제 놀고 있고 여신이 동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태양신이 여신이네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인도도 뭐 신들이 너무나 많죠. 다양한 종교가 있고 특히 이제 힌두교의 경우에는 처처에 신들이 있습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신이 바로 태양신을 상징하는데요. 재밌어요. 이 수리아는요, 보세요. 말이 한 마리예요. 말 한 마리가 끄는 이제 신입니다. 근데 말이 얼굴은 머리가 7개. 머리가 7개인 한 마리의 말이 끄는 신이 바로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수리아는 태양신이면서 동시에 일요일의 신이에요. 일요일의 일, 썬데이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7개의 말이 끌고라고 하는 대단히 신화적인 그 허구가 있는 이야기죠. 인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같은 경우에도 태양신은 우투라고, 메소포타미아에는 많은 그 민족들이 있어서 태양신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 신화를,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서로 거의 유사하게 보잖아. 이름들은 달라도 여기도 그래요. 태양신의 모습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 중에서 이거는 어떤 민족의 신이에요. 요 수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태양을 나타내는, 우투는 태양을 나타내는 신입니다. 자, 그 이집트의 경우에 말이죠. 이집트가 이제 신들의 나라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집트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아툼이라고 하기도 하고 라몬, 또 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그 쇳덩구리를 또 케프라라고 했죠. 그지? 모두 다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툼의 신들이 그 아래 신들인데 아까 호루스의 오른쪽 눈이 신태양이라고도 했죠. 그죠? 이것도 태양신이기도 합니다. 이집트나 그리스의 신들은 아주 그 신격을 상징하는 것들이 다양하지요. 되면 뭐 달일 수도 있고, 여기는 습기의 신, 뭐 창조신이자 태양신, 그죠? 공기의 신, 뭐 대지의 신, 또 하늘의 신, 뭐 이러면서 또 다른 사막, 어둠, 혼돈,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신격 상징을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태양신은 케프리 라 아툼이에요. 케프리는 아침의 신이에요. 아침의 태양. 라는 정오의 태양. 아툼은 저녁의 태양입니다. 우리 서양의 그 하루의 인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르듯이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이 아침, 점심, 저녁의 신들이 서로 이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딱정벌레, 쇳덩구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호루스의 경우에 역시 오른쪽 눈으로 태양신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들의 계보와 역할과 또 그들의 활약이나 또는 인간과 싸우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뭐 질투하고 이런 많은 스토리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세계적인 신화로 인정을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요. 올림푸스 산이라고 하는 신성 장소에서 신들의 세계에서 활약했던 이제 신들 계보인 대표적인 신을 우리 이제 제우스로부터 시작해서 12신을 꼽죠. 붉은색으로 되는 것이 올림푸스의 대표적인 12신입니다. 근데 신들의 왕, 그의 남매이면서 여성, 그리고 그 형제 크로노스가 자기가 낳은 아들들을 다 먹어버려요. 그러자 레아가 제우스 요 아들들도 다 잡아먹자. 제우스가 날 때는 그 먹으려고 할 때 그냥 돌을 이렇게 먹여 버려서 제우스가 나고, 제우스가 왕이 되자 신들의 왕이 되자 자기 죽은 그 크로노스가 삼킨 형들도 다 불러내서 다시 이제 신격화하고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신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서 바로 태양신은 아폴론으로 숭배를 하고 있죠. 아폴론 신전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다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궁술 뭐 이런 것도 이제 활 같은 걸 이제 가지고 있죠. 그죠?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달의 여신이기도 하고요. 정체성이 요 그림 하나 속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또 풍성한 이야기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인들이 이들의 계보를 가지고 시를 많은 서사시를 썼기 때문이에요. 음악의 신이면서 또한
궁술의 신이라고 하는 아폴론이고요. 헬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네 마리의 말이 그는 태양신으로 또 숭배되기도 합니다. 아까 5월의 태양을 그대로 그 국기 속에다 넣으면서 인격화된 그런 아말미르카의 신들을 봤었는데요. 잉카나 마야 모두 다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옛 문명들이죠, 그렇죠? 비라코차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의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왕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태양을 상징하고요. 예. 이런 이제 뭐 그 천둥 번개를 손에 들고 있고요. 이 그 비라코차가 흘리는 눈물이 비, 바로 이제 날씨와 관계되어 있는 이제 신격입니다. 키인도 역시 장군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 태양신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태양신은 연호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우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다카히라 나루미라고 하는 여성 외에 쓴 여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세계의 모든 여성들을 나름 망라해서 사전화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한국의 신으로는 세우녀와 웅녀를 꼽아 놓았더라고요. 한국의 신은 이렇게 어떤 나라보다 신들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속이 때문이에요. 실은 그 무속 신앙 속에 구비무가 속에는 많이 있는데 말이죠. 이제 한국의 여신으로는 세오녀를 꼽고 있고요. 우리 웅녀, 그 당군을 낳은 웅녀, 곰에서 여성이 된 웅녀를 여신으로 꼽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마노 히보코 이렇게 읽나요? 천지일모입니다. 또는 천일창이라고 하는 이정희 교수님께서 아까 이따가 이거를 또 정정을 해 주실 텐데요. 이는 남자예요. 남신. 이 남신의 부인이거나 또는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요거는 이제 잘못 썼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일본에도 이런 그 여신 아마테라스 기본적으로 여신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세오녀는 어떤 신이겠느냐? 기본적으로 달의 신이다. 1월 지정의 월에 해당하는 태양과 짝이 되는 달의 신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또한 뭐야? 이 세오녀의 세자에 우리가 좀 이제 주목을 하면은 그 배자는 여신이다. 요거 좀 전에 이 다카히라 나루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책에 그려져 있는 탑니다. 뭐 같아 보여요?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가고 있는 세오녀의 그림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럼 세계의 달 상징과 달의 여신들을 한번 봐요. 한국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무속 신화 속에 많이 있는데 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정도로 있거나 또는 중국의 경우 그 일본에도 다케토리 이야기 속에 가구야 히메라고 해서 조그만 서양의 경우에 보면 뭐 엄지공주 같은 걸까요? 대나무 통 속에 작은 아이가 실은 빛과 관계되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아르테미스나 셀레네 같은 동격이에요. 로마도 그 로마 신화의 루나 다이아나는 루나는 그대로 달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이아나 여성 이름에 많이 쓰죠, 그죠? 중국의 경우에 우리가 중국 관련한 문헌 또는 여성들의 어떤 문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신 이야기로 달 속에 있는 선녀인 항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욕심이 좀 많아서 많은 욕심을 좀 이제 부렸다가 달 속으로 쫓겨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이고요. 셀레네 같은 경우에 보세요. 달을 초승달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신으로 요는 아르테미스입니다. 역시
달의 신이기도 하면서 이제 염소를 이제 데리고 있는 신으로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 이야기가 신들의 이야기를 모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또는 조각으로 형상화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상상 같은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복거리로 우리가 즐길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만 있느냐 하면 문자에만 있어요. 세오녀라고 하는 이름 속에만 있고 그들의 어떤 형상화된 그림 같은 것도 하나 없어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문화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상상력을 짜내기가 대단히 이제 힘든 거예요. 신으로도 있지만은 세오녀는 이제 직조신이기도 하다. 배 짜는 여성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신 중에 모이라의 세 자매가 있어요. 이 세 자매가 있는데 이 세 자매가 클로토는 시를 자꾸 이제 찾는 생산하는 그 여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운명을 만드는 탄생을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삼신할미와 같은 이런 신이고요. 라케시스도 운명의 시를 감거나 짭니다. 이거 그다음에 삶을 관장하는 이제 신이기도 하죠. 근데 아트로포스는 이것을 자르는 운명을 자르는 신입니다. 죽음의 신이기도 하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우리 왜 오늘날 네이트 또는 왜짠 편물 실로 짠 옷감 같은 거 니트라고 하죠, 그죠? 이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그 이집트의 네이트 또는 니트라고 하는 직물의 신으로 북 같은 거 보이죠, 그죠? 배 짜는 기계 같은 걸로 이렇게 형상화가 되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우랑직녀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뭘까요? 우리 7월 7석 뭐예요? 견우직녀입니다. 일본. 그러니까 견우직녀 이야기는 실은 중국의 설화인 거예요. 우리 오늘날 우리도 이제 7월 7석을 견우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걸로 더러 기리기도 하지만 사랑의 날로 기리기도 하지만 실은 중국 쪽의 이야기인데, 직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배짜는 여성으로 이제 이렇게 신격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화의 요소로서 그들의 정체가 태양을 상징하고 또는 다른 신이라고 우리 신화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만의 신화가 아니에요. 이 신화수 속에 일본으로 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으로 갔다 우리만 갔다라고 신화로 얘기를 하면은 재미가 없을 텐데, 일본에서는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래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한 그 흔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두 개의 나라 하나의 신화로 연호랑 세오녀를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그것으로 두 개의 나라를 잇는 신화소, 상징소가 바로 뭐냐면은 움직이는 바위. 연호랑 세오녀 얘기뿐만 아니라 신화의 중요한 요소 중에 또는 전설이라고 하는 허구의 장치 중에 중요한 것이 움직이는 화소가 있어요. 움직이는 바위일 수도 있고 움직이는 땅일 수도 있고 움직이는 산일 수도 있어요. 우리 호황에 있는 지곡 있죠. 지곡에 있는 지곡의 이야기가 실은 어딘가 산이 가고 있었어요. 산이 가다가 어떤 부인이 저기 산이 지나가네 하니까 이 부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산이 계속해서 어딘가를 가서 더 유명한 산이 됐을 텐데, 그 여자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냥 거기서 멈췄어. 그래서 지곡이다 하는 움직이는 바위 설화로 가장 유명한 것이 엉뚱하게 설악산에 뭐가 있어요? 설악산에 있는 바위가 울산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움직이는 바위 설화예요. 설악산을 만들 테니까 신이 세상에 내로라 하는 바위들은 전부 다 모여라 라고 했어요. 설악산 금강산을 만들 때 금강산으로 금강산
2,000봉 만들 테니까 모두 다 모여라 했는데 막 갑니다. 울산바위는 좀 컸어요. 멀기도 하고 그래서 가다가 그만 가니까 오지 마라 마감 끝. 그래서 설악산에 머물렀다. 그래서 울산바위다. 움직이는 바위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움직이는 바위 얘기가 이 연호랑 세원녀 신화에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위가 하나 있어서 일본으로 가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일본의 한 변방에 가니까 거기서 비상한 사람이다 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다음날 며칠 지난 후에 세원녀가 역시 또 그 연호랑의 신발을 보고 그 바위가 또 움직이니까 가서 이제 둘이 만나서 왕과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요. 그래서 다음 곳이 일본의 시마네 현의 이즈모라고 하는 지금 출운이라고 한자로 쓰는데 좀 이따가 이제 글씨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즈모라고 하는 데에 도착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이즈모에 가면은요. 산 속에 거기서 온 바위가 있다. 바위 이게 뭐예요? 배예요, 배. 그래서 실제로 여기 그 배의 그 앞부분과 같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다에 있는 걸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 속에 있기는 한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실제로 이게 이 신화 속에 신라에서 온 배라 이 신을 그들의 신을 모시고 온 배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뭐 신라에서 어떤 바위가 와서 일하기보다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주인공이 되어서 어떤 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신화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신라에서 가기는 갔는데 그들은 끌어왔다라고 그 이즈모 쪽에 있는 지역의 역사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구니비키 신화라고 하는데 박물관의 신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국인 신화 구니비키라고 하는 신화 속에서 이렇게 땅이 너무 좁다. 이즈모가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땅이 너무 좁다라고 해서 세 개의 땅에서 이렇게 좀 끌어 모아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그림이 박물관에 그림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움직이는 바위가 저쪽에서는 뭐예요? 땅으로 그리고 그들이 끌어왔다는 것이죠. 저절로 온 것이라기보다는요. 그래서 그 신을 모시고 있는 큰 신사가 있어요. 그냥 신사가 아니고 다이샤라고 해서 대사입니다. 대사. 여기 있는 이걸 뭐라 그래요? 시메나와라고 우리나라의 금줄 같은 것인데 일본 아마 최대의 금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는요. 그래서 그 부근에 시마네 현에 다른 오키라든지 등등의 신라라고 하는 이름을 또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쓰는 이름의 신사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명으로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들이 여기는 형태가 있는 신사로 있고요. 신사는 그 신들을 모시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신들을 무슨 숭배하러 빌러 이제 가겠죠. 그죠? 살아있는 콘텐츠로 충분히 신화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온 그 신라 신사라고 되어 있고요. 가라카미 시라기 신사. 이게 이제 가라카미 시라기 신사가 이제 이거 맞죠, 그죠? 한신 신라 신사. 이거. 근데 또 신라 신사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신사도 있고요. 히노미사키 신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사가 해의 신을 모시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래의 신은 여기서 모시고 있는 이 신은 실제로 우리 연호랑 세원녀의 신화와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실제로 일본에는 그 한국에서 간 온갖 계열의 그 신라 계열 또는 가야 계열 또는 고구려 또는 백제 계열의 도래 신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그 누구보다도 요노랑세오녀 신화와 가장 닮은 신을 모시고 있는 신사가 이 신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신사에서 그들의 신으로 많이 바꿔버렸어요. 많이 바꾸고 대신 그 신화의 신사, 아이고 여기 신사의 여기다. 신사의 한쪽 편에 조그마하게 한국 신사라고 해서 시켜 놓곤 했어요. 근데 이 신사의 그 사자는 분명히 자기들이 그 한국 신라에서 온 신들의 후예라고 처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아까 안산이라고 하는 바위배 있죠. 그 바위배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제 산으로 막 쫙 가파른 산을 좀 올라가면은 작은 그 바위 틈을 지나서 만날 수 있는 신사가 가라가미 신사예요. 한국의 가마 신사, 가라가마 신사입니다. 가마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가마. 우리 가마솥의 그 가마인 거, 용광로 같은 가마. 이 신사는 바로 뭐예요? 한국의 제철신이다. 제철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있는 이런 이제 신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이름으로 연오, 새오, 또 그 오라든지 또는 새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남아 있는 신들이 일본에는 그 천하의 신으로 신사로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이즈모 다이사는 일본에는 한 8만 개의 신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8만 개의 신사의 신들이 음력 10월 11일부터 한 보름, 한 일주일 동안 신들이 와서 내년의 운세를 계획하는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이즈모 다이샤에 전국의 신들이 모두 오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신들이 없대요. 근데 여기는 모든 신들이 모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즈모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신들이 모두 와 있으니까 조심을 하고 다른 데 있는 데는 신들이 없으니까 감시가 좀 소홀하겠죠. 그죠? 마음대로 하는 마치 우리나라에 왜 손 없는 날 같은 이런 이제 축제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영일 해를 하는 뭡니까 그 제를 이제 1월 지인데 이제 1월 사장에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제를 지내지만 그들은 아주 거창한 이런 그 축제를 합니다. 그 이즈모 다이샤에게 신들의 나라 신들이 회의를 하기 바로 전날 이제 가미아리 사이라고 해서 신맞이하는 축제, 영신의 축제를 하는데 이 축제를 보니까 어디에서 축제가 되는지 아세요? 바다에서 시작이 돼요. 바다에서 넘어오는 신을 맞이해서 이즈모 다이샤로 모시고 가서 그래서 이제 신맞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간 신들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화 얘기를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달라왕 4년 157년에 있었던 얘기라고 되지 않느냐. 역사적인 기록이다. 그러니까 동해에 여기는 연오세오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또 현재 영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 도기아라든지 또는 영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명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그 증거이죠. 근데 이제 연호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어떤 인물이겠느냐?
기사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부라고 되어 있는데 해초를 따고 있었다. 해초를 따고 있어서 그 해초를 가지고 그 이제 뭐 미역을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소금, 당시 귀한 것이 소금이었으니까 소금을 만든 기술자였을 것이다. 또는 금기국의 당시에 이제 정치자거나 또는 해와 신을 모시고 중재하는 사제자였을 것이다. 일본으로 건너간 이제 왕이었다. 또는 이제 철을 마시는 제철 기술자였다. 일본에 가면은 또 아까 가라가마 신사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여기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오녀는 이렇게 이제 배치는 그 여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이런 게 우리 포항에 오천인이 영일 연일 그러니까 빛과 해 달과 관계 있는 다양한 지명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빛의 고향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안타까운 것은 얘기했지만 문자로 나와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문자만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정시의 본향을 연일, 영일, 오천 이걸 서로 달리 쓰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일본에서도 나는 세오녀의 후예라고 하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니시꼬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니시꼬리가 이제 비단이고 이거는 이제 배짤 직자죠, 그죠? 비단으로 배짠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으로 가지는 분입니다. 니시꼬리 학교 교장 선생님을 퇴직하시고 이제 제야 역사학자로 계시면서 바다를 건너간 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연호랑 세오녀를 가지고 일본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이렇게 그 이중으로 번역을 해서 이것을 일본에서도 또는 우리 한국에서도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었던 이런 제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분명히 왔다. 반면에 왔으니까 실제로는 해류를 타고 왔을 것이다. 여기가 그 뭐예요? 한국이네요. 한국인.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일본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는 사회활동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이걸 해요. 그래서 실제로 무동력 배를 조류를 타고 무동력 배를 한번 시험을 해 보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으면은 양국 간의 축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한일 분위기가 좀 그래서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는 다시 말씀드렸듯이 신하니 역사니 또는 허군이 이제 사실이니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신이어도 좋고 어떤 역사 인물이어도 좋고 왕이어도 좋고 또는 이제 뭐 제철 기술자여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활용을 하면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생산될 수 있지 않는가. 여기 지역에 어떤 분이 연호랑 세오녀를 소설로 지은 것을 몇 년 전에 쓰신 거를 봤습니다. 급히 구해서 봤더니 아주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정동극장에서 이것을 국악 오페라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 콘텐츠 원형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그런데 그 대서사시예요. 상상이 그 연호랑 세오녀 얘기는 되게 이제 짧고 단순하잖아요. 이것을 많은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사사시로 만든 그 오페라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이제 플래시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만들면서 연호랑 세오녀에게는 반드시 좀 넣어달라고 해서 한 CD로 만들어 본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축제도 만들고 캐릭터 우리 그 포항시의 캐릭터 연호세호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해서 만들었던데 활용은 잘 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 연호랑 세오녀 이야기를 가지고 다양한 이제 상징 테마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와 달 상징뿐만 아니라 재밌게도 여기 포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연호랑 세오녀 부부를 그 선발을 하고 있죠, 그죠? 금술 좋은 부부 상징, 이것도 좋게 상상할 수 있겠고요. 저는 이거야말로 아주 좋은
그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기사에는 뭐 보통 어부였지만 이제 되면은 왕과 왕비가 됐거나 또는 보통 사람이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으니까 대단한 신분 상승을 한 것이죠. 이 이야기와 관계 있는 어떤 곳을 가면은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신분 상승은 우리 뭐 합격도 되고 승진도 되고 그죠? 직장을 좋은 데로 옮기는 것도 되고 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움직이는 바에야말로 아주 좋은 상상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비단도 신비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이걸로 무궁무진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작년인가요? 연호랑 새우녀 테마 공원이 만들어졌던 게 아주 뭐 바람이 센 곳이더군요. 근데 가보고 왠지 조금 이제 만들어가는 것인가 완성된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 솔직히 들지 않았어요. 지나치게 문자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탑 같은 게 이거 이제 탑이라고 해서 봤더니 연호랑 새우녀 신화를 그냥 써놓은 그 문자로 음각을 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 오히려 연호랑 새우녀 그들의 형상을 뭐 해와 달을 상징하는 형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움직이는 바위를 생각해서 또 바위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또 움직이는 바위, 울산 같은 데가 저기 설악산 가면 뭐 흔들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타면은 움직일 수 있는 롤러코스터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무료로 하는 거 안타까웠습니다. 춘향전 알죠, 그죠? 테마파크 가보면은 곳곳에 돈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요 입장료가 꽤나 비쌉니다. 나오면은 물건 사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다양한 기념품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연호랑 새우녀 테마파크에서도 연호랑 새우녀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토론을 할 때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